부산역 플랫폼에 섰을 때 박준호는 한 손으로 오래된 가죽 가방에 손잡이를 꼭 쥐었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곳에서 홀로 살아온 시간도 그만큼이나 길었다. 아침이면 혼자 된장국을 데우고 밤이면 TV 소리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삶이란 그저 버티는 일이었다. 며칠 전 아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젠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윤아도 괜찮대요. 그 말에 박준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며느리 서류나 밝고 단아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몇 년 전 유산 후 그녀의 표정에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 혼자 두면 일에 집중도 안 돼요. 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그는 짐을 꾸렸다.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사진 속 웃고 있는 그녀에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애들 집에 좀 가 있으려 하오. 서울 KTX에 몸을 실었다. 이젠 기관차 앞이 아니라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승객의 자리가 어색했다. 논밭이 사라지고 빌딩과 아파트가 가득 찬 도시로 향하며 그는 생각했다. 세상도 참 많이 변했구나. 인천 도착. 지호는 직접 나와 그를 반겼다. 하지만 박준호의 시선은 그 뒤 윤아를 향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리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뭐, 그렇게요.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거실 식탁 위엔 마른 반찬 옆으로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시간은 오후 5시에 불과했다. 지호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좀 힘드셨죠, 아버지? 방에 가서 쉬세요. 응, 괜찮다. 니들 일하는데 내가 방해만 안 되면 돼. 저녁 식사 시간. 박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다. 윤아는 말없이 술을 들이켰고 지호는 그걸 말리지 않았다. 부부간의 대화는 짧고 날카로웠다. 윤아야, 그만 마셔. 왜요? 아버님 압이니까. 그럼 당신이 모셔. 나는 안 할 거니까. 박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괜한 보람만 주는 것 같다. 며칠 있다 내려가마. 안 돼요? 아버지, 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눈가엔 물기가 어렸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박준호는 작고 조용한 방에 홀로 누웠다. 밖에선 부부 싸움 소리가 낮게 흘러들었다. 당신은 몰라. 이 답답한 심정. 좀 참으면 안 돼. 아버지도 계시잖아. 싫어. 아버님 다시 나가시라고 해. 박준호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침묵 속에서 문득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의 냄새가 떠올랐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단순히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는 사람이 되자고. 윤아를, 이 며느리를 그냥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날 새벽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박준호는 부엌에서 된장국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다. 전날 밤의 소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 윤아의 날선 목소리, 아들의 지친 눈빛,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 와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 국이 끓어오르며 은은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윤아는 그 냄새에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텁텁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밤이 되면 늘 그 다짐은 무너졌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문득 전날 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 낯선 체온, 그리고 갑작스러운 각성. 그녀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한 숟갈 떴다. 익숙한 맛이었다. 오래전 임신했을 때 자주 끓여 먹던 그 맛.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숟가락이 멈췄다. 입에 안 맞니?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괜히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문을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류나, 저녁에 봐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류나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등 뒤에서 박준호의 기척이 느껴졌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물소리를 더 크게 틀어 그 감각을 지워보려 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류나는 짧게 대답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어. 아버님.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스스로를 밀어내려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왔다. 지호는 야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류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술잔을 들었다. 박준호는 방에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병뚜껑 소리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나의 시야는 흐려졌다. 집 안에 불을 끄고 습관처럼 안방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조용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 생각했다. 익숙해야 할 존재라는 착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지호야, 낮게 부른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박준호는 잠에서 깼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고 그는 몸을 굳혔다. 어둠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심장이 내려앉았다. 유나야. 불이 켜졌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 몰랐어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장면이 남길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다. 일어나서 방으로 가거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짧은 순간이 남긴 흔적이 너무 컸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박준호는 부엌에서 다시 된장국을 끓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냄비를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유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이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식탁에 앉았을 때 두 사람은 마주 보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피하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둠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박준호를 의식했다. 그의 발소리, 숨소리, 조용히 문을 닫는 손길까지도. 박준호 역시 며느리를 더 세심하게 보게 되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잦은 한숨, 비어있는 술병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그 어둠은 말없이 천천히 그들 사이를 넓혀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박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피해 다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집안은 항상 조용했고 식사 시간은 의례적인 인사라 숟가락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호는 여전히 바쁜 일정에 쫓겨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고 두 사람의 거리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준호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다. 오늘따라 그는 된장국 대신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윤아의 생일이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준호 씨, 우리 윤아 생일엔 꼭 미역국 해줘요. 딸처럼 챙겨요. 알았죠?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늘을 다지고 국간장을 풀며 냄비 앞에 서 있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아내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윤아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꺼진 채였고 테이블 위엔 어제 마신 소주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나락해졌는지, 언제부터 삶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생각들 사이로 향긋한 미역국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치고 따뜻한 냄새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냄새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생일 아침마다 엄마가 끓여주던 그 미역국.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직접 끓여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박준호는 식탁에 국을 놓고 있었고 윤아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이잖니. 윤아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자 국물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말없이 계속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눌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오후가 되어 박준호는 거실에서 잡지를 보고 있었다. 윤아는 무심히 커피를 내리다 잠시 망설이고는 컵 하나를 더 꺼냈다. 조용히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글렉밖에 없어요. 박준호는 컵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나이에 블랙도 괜찮네. 두 사람은 짧은 웃음을 나눴다. 그것은 어쩌면 처음으로 공유한 부드러운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박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다. 그저 아들 네오를 도와주고 싶었다.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위로가 감정의 경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잘못 들어선 걸까? 그는 거실로 나가 물을 마셨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윤아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무릎을 안고 있었다. 못 주무세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예전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고 건강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지. 결혼식 날 봤으니까. 윤아는 피식 웃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웃는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입 찢어진다고 입 다물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짧은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곧 진지함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웠다. 아기 잃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남편도, 가족도, 저 자신도 다 낯설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잖니. 이렇게 살아 있으니.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는 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이 그저 가까운 거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전엔 몰랐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감사해요, 아버님. 요즘 유일하게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 아버님이 주방에서 국 끓일 때예요. 박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은 밤엔 혼자 있지 마라. 잠이 안 오면 말해.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 윤아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준호는 다시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이 모든 관계는 절대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경계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책임감도 단순한 런민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 사이의 균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인천의 가을비는 유난히 조용히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 안의 공기를 천천히 눌러앉게 만들었다. 박준호는 거실에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다. 윤아의 방 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꿈에서 뒤척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소리는 분명했다. 숨이 가쁜 듯한 호흡, 끊어진 단어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외침. 아니야, 제발. 박준호는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침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아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 사이로 번개가 잠깐 비쳤다. 윤아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이불을 움켜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윤아야. 그는 최대한 낮고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박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윤아야, 괜찮다. 꿈이야. 그 순간 윤아는 갑자기 눈을 뜨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상체를 일으켜 박준호를 끌어안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구조물처럼 그녀의 팔은 단단히 그의 몸을 감쌌다.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혼자 두지 마세요. 박준호의 몸이 굳었다. 예상하지 못한 적축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다 멈췄다. 윤아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윤아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녀는 박준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댄 채 낮게 말했다. 아버님,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돼요. 윤아야.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의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아는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에 가까워졌다. 그 거리는 짧았고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박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건 위로가 아니라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한 발짝 물러섰다. 윤아의 팔이 허공에 남았다.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지우의 아버지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윤아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상황을 인식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잠시 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약해져 있어서 그렇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말에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을 삼키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박준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은 열어둘게. 혹시 또 힘들면 불러. 문이 닫히고 박준호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정신 차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지켜주는 거지. 흔들리는 게 아니다. 윤아는 방 안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다. 방금 전에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안도감, 따뜻함,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려온 수치심과 공포. 그녀는 스스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싶었던 마음, 버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가 문제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대화는 줄었고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이후 윤아는 술을 덜 마셨다. 그리고 박준호는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다. 넘지 않겠다고 다짐한 선은 분명했지만 그 선을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언젠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집안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은 듯했다. 박준호는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윤아는 점점 술을 덜 마셨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다. 윤아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마음속 공허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도 저녁이 되자 지호는 늦게 들어왔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다. 윤아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어제의 긴장감, 오늘 하루의 피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며 부엌 서랍을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전 숨어둔 소주병이 그곳에 있었다. 눈앞에 있는 순간 모든 다짐이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렸다. 잠만, 괜찮을 거라.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병뚜껑을 열었다. 첫 모금을 삼켰을 때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듯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압박과 공포가 잠시나마 풀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이 이렇게 나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순간 박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집안이 조용했기에 발걸음 소리가 바로 들렸다. 그는 술을 들고 있는 그녀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였다. 윤아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술병을 내려놓지 못했다. 박준호는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박준호는 잠시 멈춰 섰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과 공포가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윤아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문을 열고 119에 전화해야겠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지호는 아직 집에 없었다. 박준호는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윤아라, 내가 내 손을 잡을게. 안전하게 소파로 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윤아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그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소파에 앉자 박준호는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박준호는 그녀를 보축하려다 균형을 잃고 자신도 함께 넘어질 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무심코 행동하면 이 집은, 가족은. 그는 생각을 멈추고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결국 박준호는 즉시 전화를 들고 119를 불렀다. 구조 요청을 하며 윤아가 안전하게 소파에 앉아 있도록 지시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박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켰다. 집 앞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윤아를 진정시킨 뒤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준호는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윤아의 제발, 자신의 즉각적인 개입, 그리고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눈앞에는 그대로 놓인 소주병과 윤아의 흔적.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그녀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 박준호는 매일 아침 더욱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윤아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저 국 한 그릇이나 짧은 말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날 밤 박준호는 혼자 앉아 거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윤아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벌어질 여러 사건과 감정의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었다. 윤아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박준호는 이미 병실 밖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병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윤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조금은 안정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잘 있지 않니? 힘들었지? 윤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다시 고렸다. 지난 밤의 재발,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혼란스러웠다. 죄송해요. 아버님, 모든 게 제 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잖니. 이제부터는 천천히 회복하면 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교차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윤아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 곁에 앉았다. 지난 일로 미안해.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도와줬잖아. 윤아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이 있어주면 돼요. 박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날 동안 함께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윤아는 몸과 마음 모두의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끊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전의 공허와 외로움이 그녀를 유혹했다. 박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윤아를 위해 국을 끓였고 점심에는 간단한 식사와 차를 준비했다. 윤아는 처음에는 그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감정이 술을 찾는 욕구를 조금씩 억제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윤아는 혼자 방에 앉아 자신의 일기를 펼쳤다.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떠올랐고
그때 느낀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박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유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지난 일, 앞으로의 일, 내 마음도, 내 삶도. 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순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조금은 살아난다는 사실을. 박준호 역시 느꼈다. 유나를 지키고 돕는 일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와 혼돈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유나는 조금씩 술을 줄였고 박준호는 매일 아침 그녀의 곁에서 따뜻한 국을 준비했다. 지호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하려 노력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고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가 존재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는 감정의 균형. 그 균형을 지키면서 유나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숨 쉴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박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녀를 지켜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다고. 혼돈 속에서 깨어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회복과 신뢰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났다. 유나는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술에 의존했던 습관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을 위협했다. 아침마다 박준호는 따뜻한 국을 준비하고 지호는 가능한 한 빨리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겉으로 보면 평온했지만 유나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유나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의 임신 사실을 떠올렸다. 소식은 아직 지호에게도 박준호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가슴속 깊이 작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혼자서 생각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순간 박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니? 유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갈등이 너무 컸다. 아버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놀람과 동시에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이제 선택이 남았구나. 어떤 길을 택할지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차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늘 선택권을 잃고 주변 상황에 휘둘려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날 오후 지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유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유나, 혹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임신했어. 지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람, 걱정,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할 거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결정해야겠지. 살릴 거야. 이 아이와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박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윤아는 이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책임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며칠 후 윤아는 병원을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것이 양호합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술 혹은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유혹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박준호와 지호의 도움과 믿음은 큰 힘이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했다. 집에 돌아오자 박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 다녀왔니?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요. 아버님 덕분에 이제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커졌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삶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 오갔다. 윤아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었고 그 선택을 지켜줄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박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윤아와 가족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 결심은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혼돈 속에서 깨어난 윤아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퇴원 후 윤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느낀 안도감과 혼자 보내는 시간의 차가움이 뒤섞여 마음속 깊이 혼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녀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재발의 공포와 119를 불러야 했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선택할 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박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윤아를 위해 국을 끓였다.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매일 아침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며 윤아는 작은 행복을 느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우도 바쁜 일정 속에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윤아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에도 참여하며 그녀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려 애썼다. 윤아는 그의 관심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움을 느꼈지만 점차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윤아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날의 일기를 펼쳤다. 유산과 술,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박준호가 지켜주었던 기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예로웠는지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윤아는 손을 펼쳐 일기를 덮고 부엌으로 향했다. 박준호가 아침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잘 잤니?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먹어도 돼.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자 따뜻함이 몸 전체를 감쌌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삶의 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아는 점차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설거지, 청소, 간단한 요리. 그녀는 몸을 움직이며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지호도 그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끔 밤이 되면 지난 재발의 공포가 머릿속을 스치며 마음을 흔들었다. 윤아는 그때마다 박준호의 조용한 존재를 느끼며 자신을 붙들었다. 그의 말은 없었지만
손길과 시선만으로도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류나는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스트레스와 술,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그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내 아이도, 우리 가족도 지켜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조금씩 술을 멀리했다. 대신 매일 아침과 저녁, 박준호와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렸다. 작은 웃음, 짧은 대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이러한 일상이 그녀에게 회복의 힘을 주었다. 박준호는 점점 유나에게 의존하게 되는 감정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가족으로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하루는 유나가 거실 창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고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조금씩 밀어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 유나의 일상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박준호와 지호가 옆에 있음으로써 그녀는 다시 숨을 쉬고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가족은 비로소 작은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유나와 박준호, 지호는 모두 알고 있었다. 앞으로 닥칠 시련과 갈등, 감정의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서로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술과 절망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박준호는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이로써 유나의 회복은 시작되었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비록 앞으로도 시련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며 살아갈 힘을 갖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매일 아침 박준호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지호도 바쁜 일정 속에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따뜻함이 느껴졌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가 자리 잡았다. 유나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준호와 지호가 곁에서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오후, 지호가 거실에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유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울렁였다. 눈물이 고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유나는 부엌에서 채소를 손질했고 지호는 식탁을 준비했다. 박준호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기쁨을 느꼈다. 평소라면 작은 대화조차 불편했겠지만 이제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도중 유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지호야, 아버님, 저 지난 일로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죄송해요. 박준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다. 내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니 충분하다.
지우도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함께할게요. 그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도했다. 과거의 사건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유나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중 박준호와 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그녀의 존재를 지켜주고 있었다. 유나는 그 순간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지난 재발, 절망,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게 되었다. 박준호와 지호는 그녀 곁에서 함께하며 작은 변화와 노력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유나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치유될 수 있음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작은 행동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유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며 앞으로의 삶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는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야. 그 사실만 기억해라.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세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되찾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에는 작은 난로가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흰 눈이 소복이 내렸다. 유나는 거실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이, 은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다. 조용히 숨을 쉬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임신 전의 절망, 재발의 공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진 회복의 과정.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은서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호는 옆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은서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남은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유나는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해갔다. 박준호는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주었다. 지호 또한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돌보며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어느 날 유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은서를 안고 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거리,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숨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박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와 은서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평소처럼 국과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는 힘이 그 모든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삶을 지켜갈 것이다. 과거의 자신이 약하고 혼자였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책임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시련은 있을 것이고 감정의 시험과 갈등이 찾아올 것이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다짐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윤아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박준호와 지호는 거실에서 은서를 바라보며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날 밤, 르나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나는 살아갈 거야. 우리 가족과 함께. 눈앞의 평온함 속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 모든 상처를 감싸주고 있었다. 윤아는 가족과 함께하며 앞으로의 삶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되었고 박준호와 지호는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주기로 다짐했다. 집안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바깥의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새로운 삶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느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회복의 빛이 이제 그들 앞을 비추고 있었다.